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가설 검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설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을 테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설 검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통계의 어떤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배워야 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설이란 무엇인지, 즉 무엇이 가설이고 무엇이 가설이 아닌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로 가설 검정을 하는 거죠. 가설 검정. 검정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그 가설이라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본다. 이거를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정의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설 검정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논리적 구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통계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거든요. 어, 이 통계적인 문법상에서 쓰는 말이랑 우리가 실제 언어에서 쓰는 말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가설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하이퍼데시스라고 하죠. 하이 네, 틀렸죠. 다시 하이포데시스. 근데 여기 댄시스라는 말이 원래 이제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명제라는 뜻이죠. 명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가설이라는 말 자체가, 요 가설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제 철학에서 온 말이거든요. 철학. 특히 이제 이 칸트에서 온 거죠.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데서 나온 가설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요거를 이 사회과학 쪽,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통계라는 영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이 베이직 고교생을 위한 사회학 용어 사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정적인 결론. 즉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잠정적인 결론을 미리 내리는 거죠. 가령 뭐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니까,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키는 173cm이다. 여러분, 이건 가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이제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키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죠. 173cm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가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수리적 영역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명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명제 부분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거는 가설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반 학생들은 예쁘다, 혹은 나랑 소개팅하는 대상은 착하다. 요런 거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런 거는 이제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명제가 아니라 가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가설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여기서 예쁘다라든지 혹은 착하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적. 반면에 키가 173cm이다 라는 부분은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명제라고 저기 가설이라고 하고 요 가설을 검정하는 거를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설 검정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연가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대립 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가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연가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쓴 말을 우리말로 가져왔기 때문에 연가설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었는데요. null, hypothesis 이거를 쓰는 거예요. 대립 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를 쓰고 혹은 네, 대립 가설은 그냥 alternative hypothesis 이렇게 쓰죠. 연가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대립가설을 쓴다.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여집합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집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연가설이 맞으면 대립가설은 절대 참이될 수가 없어요. 대립가설이 맞으면 연가설은 절대 참이될 수가 없어. 서로 극과 극의 상태인 거죠. 이렇게 되는 관계. 여기가 만약에 연가설이라면 여기는 대립가설의 영역인 거예요. 뭐 요즘 세상에 적합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제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순 없겠죠. 요런 관계. 그 우리가 상식선에서 상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을 구분한다고 할 때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겠죠. 반면에 여자이면서 남자일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즉 연가설이 참이면 대립가설은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대립가설이 무조건 참이라면 연가설은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런 논리 흐름 안에서 어떤 가설 검정이라는 거를 가지고 간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그런 페미니즘이나 이런 그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이랑 각종 이런 소수자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말하면서도 많이 조심하게 되네요. 저는 사실 약간 정치적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편이어서요. 그냥 뭐 남한테 크게 피해만 안 된다면은 뭐 어떻게 살든지 크게 상관없다. 저는 이제 그런 주의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가설이 참이면 대립가설이 무조건 거짓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둘은 여집합의 관계, 서로 성립할 수가 없는 관계.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명근의 친구예요.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떤 정보를 줬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바람을 폈다. 적절하지 않은 예죠. 이런 예 말고 이 친구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훔쳤다.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이제 왜 훔쳤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이 친구는 안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훔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훔친 동시에 안 훔칠 수가 있나요? 그럴 순 없겠죠. 훔쳤으면 훔친 거고 안 훔쳤으면 안 훔친 거지. 훔친 동시에 안 훔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이런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반지를 딱 가지고 있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입장에서는 왜 훔쳤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반지인데 어떻게 네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안 훔쳤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훔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라고 안 훔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난 이거를 어디 어디에서 얼마를 주고 샀다. 내 거다. 원래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가설 검정의 논리라는 거는 뭐라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 하지 마 임마 이렇게 하고서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거의 황희정승급이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고 치면 이 반지 뒤에 각인해 놓은 이건 사실 나의 결혼 반지인데 이 결혼할 때 내가 새겨 놓은 그 글씨가 여기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건 내가 주문을 해서 새긴 거기 때문에. 즉 네가 나랑 똑같은 말을 거기다 넣었을 리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아내랑 나랑 협의를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반지 안을 확인시켜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딱 보여줬는데 여기 만약에 그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딱 뭐라고 적혀 있어. 제가 썼던 말이 전 사실 실제로 이 제 결혼 반지인데요. 이게 제 결혼 반지입니다. 요 안에 이 각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이제 결혼식 날짜랑 여기에 이제 멘트 하나를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안에 반지 안에 멘트를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내랑 뭐를 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모르 파티죠, 아모르 파티. 인생을 그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운명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자. 우리가 서로 아내도 나에게 운명이고 나도 아내에게 운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렇게 아모르 파티 한다고 하니까 그 반지 하는 사장님이 막 웃었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의미인데 너무 그 김연자 씨 아모르 파티만 유명해져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모르 파티가 여기 새겨져 있는지를 보자라고 했을 때 여기 만약에 적혀 있어요. 아모르 파티라고 딱 적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반지는 누구 걸까요? 제 거가 되겠죠. 물론 이 친구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아모르 파티를 새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날이지만 저의 결혼기념일을 여기다 박았을 수도 있겠죠. 남몰래 저를 흠모했다든지 해가지고. 근데 그럴 확률은 사실 되게 낮다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우 낮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0가설이 있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H0이라고 씁니다. H0을 일단 참이라고 가정을 해요.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우연히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너무 낮다. 그러면은 연가설을 얘는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수리적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다면은 우리가 아까 연가설을 널 하이포데시스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라고 쓴다고 했고, 이거를 이제 그 글자로 표기할 때는 널이라는 단어가 뭐죠? 널, 제로라는 뜻이죠. H0이라고 씁니다. 얼터너티브를 쓸 때니까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쓸 때는 HA 얼터너티브를 쓰기도 하고요. 0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0과 1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0과 A라고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H1을 더 많이 썼고요. 실제로 이제 HA라고 쓰는 교과서들도 있긴 한데
뭐 그냥 혼선을 줄이기 위한 거니까 두 개 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안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HA, 혹은 0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1, 그래서 0과 1 이렇게 나눠서 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호서대의 평균 키가 얼마인지를 찍는 거예요. 호서대의 평균 키가 170이다 남녀 통합해서 이렇게라고 했을 때 대립가설은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영가설이 참이면은 절대 대립가설은 참이 돼서는 안 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여집합에 관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호서대의 평균 키는 17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무조건 이 전체 사건을 포함할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잘못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65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 이제 잘못된 표기 방법이죠. 대립가설을 제대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70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사건이 포함되겠죠. 165인 것도 포함되고 175인 것도 포함되고 2m인 것도 포함되고 다양한 사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호서대 평균 키가 17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실제로 학생들을 뽑아보는 거죠. 우리 반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명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학교 학생 재학생 수가 12,000명 정도거든요. 12,000명 중에 50명을 뽑아서 키를 재는 거죠. 키를 쟀더니 실제로 키를 재봤더니 한 163cm 정도가 나왔어. 평균 키가. 여학생들이 좀 더 많아서 이런 키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키가 나왔다면 통계적으로 50명을 뽑아봤더니 163cm가 나왔네. 그러면 전체 키가 12,000명의 키가 실제로는 170인데 실제 평균 키가 170인데 이 50명에서만 163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그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0.5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논리적인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일단 전체의 키가 몇이다 이거를 영가설로 고정을 해놓고 대립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키가 170이 아니면은 뭐 다른 거겠지. 그러니까 다른 거 전체를 대립가설로 세워놓고 실제로 12,000명 중에 50명을 뽑아서 샘플을 뽑아서 그 학생들에 대한 평균 키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평균 키를 측정했더니 163이 나왔어. 그러면은 12,000명의 키가 실제로는 170인데 50명을 뽑았을 때 163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그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실제로 나올 확률이 막 한 3%밖에 안 돼. 그러면 3%라는 거는 97%는 170에 가깝게 나와야 되는데 163이 나왔다는 거는 실제 170인데 163이 나왔다는 거는 3%밖에 안 되는 확률이니까 물론 실제로 170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50명밖에 안 뽑아봤으니까. 근데 틀릴 확률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실제로 키가 170일 확률이 3%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 게 타당하죠? 170이 아니구나 라고 결정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통계적 가설 검정 방법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가설, 대립가설 이라는 것이 있다. 영가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건 기본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 대립가설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 이렇게 보통 쓰고, 사실 통계적 검정에서는 이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식으로. 예를 들어서 뒤에서 배우게 되는 T 검정이라든지 혹은 아노바라든지 요런 각각이 다 검정의 이름들인데요. 요 검정의 방식이 사실은 여기에서의 영가설과 대립가설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영가설은 뭐고 대립가설은 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말들은 이제 모르고 계셔도 되는데 실제로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진실을 무슨 가설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영가설에다 찍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영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대립가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연구로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바, 그것을 대립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주장한다? 일단 1번 영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
설정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이거 설정한 다음에 일단 연가설이 맞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분석해봄. 그러면 연가설이 참일 때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이 확률이 너무 낮으면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기각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리젝트죠. 리젝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리젝트 한다는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가설을 기각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되게 길어지긴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제 기각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연가설이 참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대립가설이 참일 확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조명근은 진짜 착한 사람이야 라는 가설이 있는데 실제로 검증을 해봤더니 참이 아니라고 나왔어. 그럼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닌 거지 나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중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한다라는 표현을 써야지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틀리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의미가 엄연히 통계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함정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만약에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이나 이런 걸 보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확률이 너무 낮으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연가설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샘플을 뽑아서 분석을 해봐서 실제 만약에 원래 데이터에서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샘플에서도 이만큼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연가설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가설 기각하지 못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가설을 채택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논리적인 구조가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네 말이 맞아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네 말이 맞다고 해보고,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네 말대로 네가 지금 이걸 안 훔쳤다고 했어. 네가 이 반지의 주인이 사실은 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반지가 만약에 네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지. 이 반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지.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반지가 네 건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는 거는, 모를 확률은 되게 낮다. 왜냐하면 여기 써 있는 거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너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런 논리의 흐름을 가져가는 겁니다. 즉 연가설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고 실제 나온 확률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 확률이 너무 낮으면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애초에 맞다고 가정했던 게 틀렸다. 그 부분만 가정이었기 때문에 밑에는 실증 데이터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가설 부분만 우리가 주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만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는 실증 데이터들로 입증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가설 검정,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